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사 착공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려면 다양한 일을 해야겠죠. 일단 공사는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지 향후에 공사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 착공 단계에서는 시공사와 발주처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물론 시공사에서는 조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를 발주처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따르겠지만요. 오늘은 공사 착공 단계에서 발주처에서 해야 하는 일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시공사는 계약 체결하고 보통 착공일까지 2, 3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자, 이때 시공사 대표는 자신을 대리해서 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할 현장 대리인, 즉 현장 소장이라고 말하죠. 물론 현장 대리인과 현장 소장이 불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대리인을 임명을 합니다. 현장 대리인은 이런 조직도를 꾸미겠죠. 조직도를 보시면은 다양한 분야가 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 대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하고, 품질 관리 인력, 그 다음에 공사 관리 인력, 그리고 기전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무나 자재를 발주하는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형적인 조직도입니다. 아마 어디 현장을 가든 다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계약 내역서와 예정 공정표를 검토해서 실제로 수행할 실행 내역을 작성하겠죠. 자, 그럼 현장을 소장이 방문하겠죠. 처음에 방문하면 현장 주변의 촬영, 동영상, 지작물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민원 예상을 또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뭐가 있는지, 대관 업무 등을 천천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계약에 맞는 착공계를 작성해야 돼요. 착공계 작성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착공계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와 동시에 인허가 관청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정표를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소장님은 이 공정표에 보시면 이 S곡선이 보이죠? 이 S곡선을 원만한 X곡선이 되게 공정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착공과 동시에 측량을 한다든지 지질 조사를 한다든지 하도급사를 선정하겠죠. 그 다음 자재 발주, 장비 섭외 등등등 다양한 시공사의 공사 준비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주처 또는 CM단에서 공사 착공 단계에 검토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착공 관리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착공계를 검토하고요. 두 번째, 착수 회의를 실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합 가설 계획을 검토하고, 네 번째는 안전 점검 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상이 되면 하는 겁니다. 대상이 안 되면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패스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착공계를 먼저 보겠는데요. 착공계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기타 서류들이 붙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착공계를 보면 이 정도는 꼭 검토를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현장 대리인의 적격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현장 대리인이 대기업하고 선정을 했는데 현장 대리인이 엉망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장은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대리인의 경력을 본다거나 그간에 추진했던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면담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 대리인의 적격 여부가 공사 초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자는 법적 기준에 맞는지, 품질관리자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실행 내역서와 계약 내역서는 약간의 틀린 거예요. 여기서 굳이 거기까지는 언급하진 않겠지만, 계약 내역서가 적정한지, 거기 보면 원가 계산 재비율이 잘 적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잘 구분돼서 작성이 되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예정 공정표 잠깐 보셨죠? 공사예정 공정표가 적정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과 품질 시험 계획서 제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승인 업무도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공정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걸 별도로 노동부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리스트업 시킨 다음에 관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죠.
이게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공사는요, 줄여서 건진법 공사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광급자재를 별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해줘야지 공사가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조직도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보통 도급사 하나만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공동 도급 운영 관리를 위해서 그 공동 수급 협정서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계약 관련 제출 자료들이 많습니다. 뭐 인감 증명서라든가 뭐 지방세 체납 여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현장 대리인의 적격 여부부터 보겠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항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민간공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건진법 현장은 특히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장 대리인을 규정을 해놨어요. 일단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35조 별표 5에 보면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이 있고요. 700억 원 이상의 공사야 그럼 기술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기술사가 배치돼야 되고요. 500억 이상이 되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 그리고 특급 기술자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경력에 의해서 기술자를 인정받는 건데요. 특급 기술자가 5년 이상인 사람이면 됩니다. 자, 3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기사 직무 분야 10년, 특급 3년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은 기사 직무 5년, 특급 고급 3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자, 이렇게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급이 점점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공사금액 800억 이상이거나 상시 600명 이상 근무를 하면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돼요. 이 2명은 어떤 사람이냐? 건설안전기사, 건설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이면 반드시 1명 이상 해라. 자,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입니다. 다음은 품질관리자입니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55조, 시행규칙 50조에 따라서 특급이냐, 고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이 특급 대상은 뭐냐면은 공사비가 1000억 이상이 되느냐, 연면적 5만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이냐. 이때는 시험실을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특급 1명에 중급 2명 이상을 배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자, 본인 현장이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시험실의 규모가 측정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이 가끔가다 나와가지고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감리원도 벌점을 먹어요. 이거 승인을 했다, 이런 걸로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품질관리계획서입니다. 품질관리계획서는 총공사비 500억 이상이면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발주처에서는 반드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을 안 하면 발주처가 벌점을 먹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반드시 승인해야 되고요. 발주처에다 벌점을 못 때리니까 CM단이 벌점을 먹겠죠.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급자재 리스트업 및 광급자재 수급계획서, 이거는 조달청 광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이게 뭘까요? 이거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거는 직접 구매라고 딱 지정을 해놨어요. 이 직접 구매 대상 품목으로서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 지금은 4천만원으로 바뀌었나요?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 바뀐 규정을 잘 보시고요. 이 적정 금액 이상의 대상이 되면 무조건 그 도급에다 발주하면 안 되고 직접 우리가 발주처에서 사가지고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한 공사에서요, 광급자재가 보통 한 60개 정도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0개를 공사 60개로 관리한다, 엄청 복잡하죠. 발주처나 CM단 입장에서는 이 광급자재 관리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광급자재 발주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제품 이외의 일반 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 이상, 그 다음에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2항 2호 가목 남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아마 녹색 인증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급자재 수급계획서는 레미콘, 철근,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계까지 쫙 나오죠. 자,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 얼마가 되네요. 이 얼마를 우리는 언제까지 수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급 필요하고 계약일자는 언제까지다. 납품업체는 어디다. 그래서 그 계약은 이렇게 됐고 반입은 어떻게 돼서 잔량이 얼마 남았다. 여기까지가 광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동도급 운영관리입니다. 그 도급 계약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5조에 보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계약 운영요령 주조에 따라서 구정원수 및 최소 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담이행 방식은 5인 이하, 공동이행 방식은 구정원수 5인 이하, 최소 지분 10%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규정된 대로 공동도급을 제출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얘기가 30%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건설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페이퍼 컴퍼니 들어봤죠? 부금 주고 하는 공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도급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결과적으로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나중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청 및 시험단에서는 공동도급사가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는지, 그 다음에 그 공동도급 운영 요령에 따라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수시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착수 단계 두 번째입니다. 착수 회의죠. 저번에 설계 단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착수 회의를 왜 하겠어요? 이거는 착수 회의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참석 대상은 업무 책임자와 담당자, 그 다음에 공정별 사무관 및 공사관리관이 지정이 될 거고요. 건설사업관리단은 비상주하고 상주건설사업관리가 결정될 거예요. 시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현장 대리인이 별도로 있을 거고요. 반드시 설계자가 참석해야 됩니다. 착수회의의 목적은 설계자의 참석 여부예요. 분야별 설계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서로 상견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한 달 걸린다고 했잖아요. 한 달간 도면 검토를 하는 겁니다. 도면 검토를 하면 설계 내용에 부실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걸 다 한 달 동안 검토서를 써놓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검토서 양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검토서가 다 작성이 되면 그 검토서를 설계사에 그날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당신이 설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설계사는 그날 당일날 답변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 답변서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착수회의를 반드시 처음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공사 내내 설계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착수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참고로 이 공사 참여자, 이 조직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기관하고 조달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단과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통상 무슨 건설회사다 그럼 그 건설회사가 다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건축과 전기와 통신과 소방과 광급은 분리발주하게 돼 있어요. 다 다른 계약자예요. 그래서 같은 계약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을 갖고요. 시공사 다 똑같습니다. 전기도 다른 시공사, 통신도 다른 시공사, 소방도 다른 시공사입니다. 광급업체도 광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시공사가 있고요. 자재만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별도 광급업체들 아까 한 60개 정도 된다고 했죠. 이런 공사 현장 참여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설계 검토서예요. 설계 검토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도면 번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CM단이 어떤 검토를 하니까 시공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설계자는 어떤 답변을 하겠죠. 자, 이런 식의 설계 검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 달 내로요. 자, 반대입니다. 시공사가 검토를 하고 CM단이 의견을 내고 설계자가 답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CM단과 시공사가 서로 상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유익한 착수회의가 될 수 있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합가설계획과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